황폐화된 대지 위로 모래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하늘은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불모지만이 보였다. 중앙아시아 내륙국의 환경부 차관 아르센 바야르는 차량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 환경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그를 질식시켰다. 국토의 42%가 사막화 진행 중. 지난 10년간 소실된 경작지 면적 280만 헥타르. 폐사한 가축수 340만 마리. 생계를 잃고 도시로 이주한 인구 47만 명. 건조화로 인해 완전히 말라버린 하천과 호수 67개. 매년 증가하는 황사 발생 일수 평균 89일. 이 모든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무너진 살들이, 포기된 희망들이, 버려진 마을들이 있었다. 아르센은 이 문제와 씨름한 지 벌써 7년째였다. 환경부에 부임한 첫날부터 그는 이 재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과거의 푸른 초원이었던 곳은 이제 모래 언덕으로 변해 있었고 수백 년 동안 물이 흘렀던 강은 바닥이 드러나 갈라진 진흙만 남아 있었다.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다니던 광활한 초지는 먼지바람만 부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했다.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관계, 과도한 방목, 기후변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상류 수자원 독점. 특히 이웃 강대국들이 건설한 대형 댐들은 이 나라로 흘러들어야 할 강물의 70% 이상을 차단해버렸다. 국제회의에서 수없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사과와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르센은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거대 NGO들과 국제기구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왔고 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경제성이 없다.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결국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포기했다.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었다. 한 유럽 국가는 5년간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조림 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은 나무의 92%가 첫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미국 기업이 도입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3년 만에 모래에 파묻혔다. 중국이 제안한 대규모 댐 건설은 환경 영향 평가에서 재앙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실패는 반복되었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르센의 사무실은 수도 중심가의 낡은 정부청사 6층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수도의 모습이 보였다. 지방에서 몰려든 환경 난민들이 도시 외곽에 임시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인구는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고 인프라는 부족했으며 사회 문제는 날로 심각해졌다. 매일 아침 9시 아르센의 책상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동부 지역 지하 수위 추가 하락, 평균 8m. 남부 초지 사막화 확산 속도 전년 대비 23% 증가. 서부 지역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 급증. 그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며 무력감에 잠식당했다. 문제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 어떤 해결책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외교부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제목은 동북아 소국 환경기술 협력 제안이었다. 아르센은 별 기대 없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제안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사막화 지역 통합 재생 모델 마이너스 수자원 회복, 단계형 조림, 지역 주민 참여 통합 시스템. 12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에는 현장 위성 분석, 토양 데이터 해석, 기후 패턴 예측, 그리고 3단계로 구성된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 1단계는 미세 집수 시스템 구축이었다. 대형 댐이나 양수 시설 대신 지형을 활용한 소규모 빗물 집수 구조물을 수백 개 설치해 지하수를 서서히 회복시킨다는 것이었다. 2단계는 계층형 조림.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건조 지역에 특화된 관목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수종을 다양화하며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3단계는 가장 중요했다.
이주민들을 현장 인력으로 고용해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복원된 땅에서 지속 가능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아르센은 제안서를 3번 정독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제안국의 규모였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영토는 이 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자원도 별로 없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런 나라가 수십 년간 강대국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르센은 코웃음을 쳤다.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겠지. 그는 제안서를 서랍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 한 장. 황량한 산비탈이 푸른 숲으로 바뀐 전후 비교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0년 vs 2020년 동일 지점. 민둥산 복원 프로젝트 50년의 기록.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았다. 조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형의 특징들이 정확히 일치했다. 50년. 반세기에 걸친 끈질긴 노력. 그는 서랍을 닫지 않고 제안서를 다시 꺼냈다. 다음 날 아침 아르센은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제안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르센,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주요 협력국들과 관계가 있네. 갑자기 작은 나라와 손잡으면 복잡해질 수 있어. 아르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관님,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검토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주 후 제안국 기술진 대표단이 수도에 도착했다. 아르센은 그들을 만났다. 단장은 50대 중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다. 이름은 박선영. 그녀의 명함에는 국제산림보건연구소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팀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자원 전문가, 토양과학자, 조림기술자, 생태학자, 그리고 사회학자까지. 첫 미팅에서 박선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관님, 저희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15년이 걸릴 것입니다. 처음 5년은 거의 아무런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르센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직접 보여드리죠. 차관님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현장 한 곳을 지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에서 6개월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만약 6개월 후 차관님이 가능성을 보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아르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동행하겠습니다.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르센은 박선영의 팀과 함께 동부 건조지대로 향했다. 수도에서 차량으로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도로는 점점 험해졌고 주변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다. 과거에 마을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버려진 집들의 창문을 덮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던 카라블락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5천 명이 살았고 과일나무가 울창했으며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샘은 말랐고 나무는 고사했으며 사람들은 떠났다. 남은 것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람뿐이었다. 아르센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흐릿했고 공기는 건조해서 입술이 갈라졌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다. 생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박선영이 그의 옆에 섰다. 차관님, 이곳이 저희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위성 지도를 펼쳤다. 이 지역의 지하수층은 아직 완전히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깊이 40m 지점에 대수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충전 속도가 소비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재충전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녀는 지형도를 확대했다. 이곳 북서쪽 약 15km 지점에 작은 산맥이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적지만 집중호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물이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가 버려서 땅속으로 스며들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물길에 마이크로 댐과 침투 웅덩이를 만들 겁니다. 아르센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연간 강수량이 150mm도 안 되는 곳인데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의 비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간 축적된다면 지하 수위를 3m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위가 올라가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선영의 팀은 현지에서 고용한 인부 30명과 함께 움직였다. 대부분 과거에 이곳에 살다가 떠났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외국인들이 와서 몇 달 놀다가 떠날 거야. 늘 그랬잖아. 하지만 박선영의 팀은 달랐다. 그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몰 때까지 일했다. 무거운 장비 없이 주로 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지형의 미세한 경사를 파악해 최적의 집수 지점을 찾아냈다. 그곳에 깊이 1m, 폭 5m의 웅덩이를 팠다. 바닥에는 특수 처리된 자갈과 모래를 층층이 깔아 물이 천천히 스며들도록 했다. 첫 달에 20개의 집수 웅덩이가 완성되었다. 아르센은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팀의 헌신과 전문성을 보며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박선영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매일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록했다.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달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이른 여름 폭우였다. 보통 이 지역에서는 연간 한두 차례 정도 짧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비는 특히 강했다. 이 시간 동안 35mm의 비가 내렸다. 과거 같았으면 이 물은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 증발하거나 낮은 곳에 고여 썩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집수 웅덩이들이 물을 받아냈다. 아르센은 비가 그친 다음 날 현장으로 달려갔다.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 물이 고인 것이었다. 박선영이 설명했다. 이 물은 앞으로 2주에 걸쳐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이 촉촉해지고 미생물 활동이 시작되며 지하수층으로 물이 도달합니다. 한 번의 비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생태계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세 번째 달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수 웅덩이 주변 몇 곳에서 작은 싹이 돋아난 것이다.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식물 종자들이 수분을 감지하고 발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보너스였다. 땅 자체가 살아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박선영은 흥분을 억눌렀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번째 달부터 조림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나무 심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박선영의 팀은 특별히 선별한 관목 종자를 가져왔다. 사막 지역에 자생하는 저항성 강한 품종들이었다. 첫 해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박선영이 설명했다. 먼저 낮고 강한 식물로 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 관목들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 토양을 붙잡고 지상부는 낮게 자라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에 미기후가 형성됩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습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토양이 개선됩니다. 그때 비로소 중간 크기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르센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림이 아니라 생태계 재설계였다. 5개월째 첫 번째 관목구역이 완성되었다. 약 10헥타르의 면적에 걸쳐 2만 그루의 관목이 심어졌다.
각각의 묘목은 작은 점적 관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물은 집수 웅덩이에서 중력과 간단한 펌프를 통해 공급되었다. 6번째 달이 되자 변화는 육안으로도 명확했다. 집수 웅덩이 주변 100m 반경은 더 이상 황량하지 않았다. 관목들이 뿌리를 내렸고 자연 발화한 풀들이 그 사이를 채웠다. 토양 색깔이 변했다. 죽은 회색에서 생명의 갈색으로. 아르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촉촉했다. 손가락을 깊이 넣자 더 축축한 층이 나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르세는 중얼거렸다. 박선영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믿으십시오, 차관님.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자연의 과정을 도운 것뿐입니다. 이 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다. 박선영의 팀은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지하 수위는 시범 지역 평균 1.2m 상승. 토양 수분 함량 340% 증가. 식생 피복률 28%로 회복.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 62% 감소. 숫자들은 분명했다. 이것은 작동하고 있었다. 아르세는 회의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수백 개의 황폐화 지역을 복원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존 협력국들의 반응이 문제였다. 특히 북쪽의 거대한 이웃 국가는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서쪽의 또 다른 강대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아르세는 고민에 빠졌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안전한 길은 현상 유지였다. 기존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식적인 프로젝트들을 계속하며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위험한 길도 있었다. 실제로 작동하는 이 프로젝트를 믿고 정치적 압력을 감수하며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르세는 퇴근길의 수도 외곽의 임시 정착촌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종종 이곳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다.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려 차를 세웠다. 정착촌은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좁은 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여자들은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었다. 남자들은 작은 가게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곳에는 약 3,000명이 살고 있었다. 모두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아르센이 정착촌을 걷고 있을 때 7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에게 달려왔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맑고 밝았다. 아저씨.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르센은 멈춰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응, 그렇단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아르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눈에서 그는 순수한 희망을 보았다. 이 아이에게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소속감이고 미래였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르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는 큰 나무들이 많았대요. 저도 그 나무들을 보고 싶어요. 아르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분명 볼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아르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순수한 희망, 그 간절한 질문.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박선영의 제안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르센은 대통령을 만났다. 각하, 제가 본 것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시범 프로젝트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현장 영상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 하지만 아르센, 자네도 알다시피 이것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야. 아르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카카. 하지만 저는 금요일 저녁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약속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좋네. 진행하게.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박선영의 팀은 50명으로 확대되었고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작업이 시작되었다. 예산은 초기 3년간 2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 나라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국제적 표준으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북쪽의 거대 이웃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쪽 강대국의 대사는 외교부를 방문해 기존 협력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국제 NGO 중 일부는 이 프로젝트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아르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되어 있고 투명합니다. 누구든 현장을 방문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첫 해가 지났다. 5개 지역에서 총 300헥타르의 집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500개의 마이크로 댐과 침투 웅덩이가 설치되었다. 겨울철 눈과 봄철 비를 최대한 포집했다. 여름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 완전히 말랐던 작은 하천 3곳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신락 같은 물줄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굵어졌다. 지하수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식이 퍼지자 과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을 만졌다. 정말 돌아왔어. 물이 정말 돌아왔어. 2년 차에는 조림이 본격화되었다. 1년 차에 심은 관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자 그 주변의 중간 크기의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다. 사막에 강한 아카시아, 포플러, 버드나무 종류였다. 박선영의 팀은 각 나무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바람의 방향, 수분의 흐름, 햇빛의 각도를 모두 고려했다. 이것은 무작위로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박선영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숲을 설계하는 겁니다. 각 나무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람을 막고 어떤 나무는 토양을 고정하고 어떤 나무는 질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의 대부분은 환경 난민들이었다.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더 나아가 기술 훈련을 제공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박선영의 팀은 교육 세션을 열었다. 토양 관리, 수자원 보호, 조림 기술, 생태 복원의 원리.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인원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우리 땅을 살릴 수 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외국인들이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 황폐화된 대지 위로 모래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하늘은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불모지만이 보였다. 중앙아시아 내륙국의 환경부 차관 아르센 바야르는 차량 뒷좌석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 환경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그를 질식시켰다. 국토의 42%가 사막화 진행 중. 지난 10년간 소실된 경작지 면적 280만 헥타르. 폐사한 가축수 340만 마리.
생계를 잃고 도시로 이주한 인구 47만 명. 건조화로 인해 완전히 말라버린 하천과 호수 67개. 매년 증가하는 황사 발생 일수 평균 89일. 이 모든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무너진 살들이, 포기된 희망들이, 버려진 마을들이 있었다. 아르세는 이 문제와 씨름한 지 벌써 7년째였다. 환경부에 부임한 첫날부터 그는 이 재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과거의 푸른 초원이었던 곳은 이제 모래 언덕으로 변해 있었고 수백 년 동안 물이 흘렀던 강은 바닥이 드러나 갈라진 진흙만 남아 있었다.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다니던 광활한 초지는 먼지바람만 부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했다.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관계, 과도한 방목, 기후변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상류 수자원 독점. 특히 이웃 강대국들이 건설한 대형 댐들은 이 나라로 흘러들어야 할 강물의 70% 이상을 차단해버렸다. 국제회의에서 수없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사과와 공허한 약속뿐이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르세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거대 NGO들과 국제기구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왔고 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며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경제성이 없다.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결국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포기했다. 몇몇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었다. 한 유럽 국가는 5년간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조림 사업을 진행했지만 심은 나무의 92%가 첫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미국 기업이 도입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3년 만에 모래에 파묻혔다. 중국이 제안한 대규모 댐 건설은 환경 영향 평가에서 재앙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실패는 반복되었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르센의 사무실은 수도 중심가의 낡은 정부청사 6층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수도의 모습이 보였다. 지방에서 몰려든 환경 난민들이 도시 외곽에 임시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인구는 10년 새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고 인프라는 부족했으며 사회 문제는 날로 심각해졌다. 매일 아침 9시 아르센의 책상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동부 지역 지하 수위 추가 하락, 평균 8m. 남부 초지 사막화 확산 속도 전년 대비 23% 증가. 서부 지역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 급증. 그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며 무력감에 잠식당했다. 문제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 어떤 해결책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외교부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제목은 동북아 소국 환경기술 협력 제안이었다. 아르센은 별 기대 없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제안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사막화 지역 통합 재생 모델 마이너스 수자원 회복, 단계형 조림, 지역 주민 참여 통합 시스템. 12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에는 현장 위성 분석, 토양 데이터 해석, 기후 패턴 예측, 그리고 3단계로 구성된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 1단계는 미세 집수 시스템 구축이었다. 대형 댐이나 양수 시설 대신 지형을 활용한 소규모 빗물 집수 구조물을 수백 개 설치해 지하수를 서서히 회복시킨다는 것이었다. 2단계는 계층형 조림.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건조 지역에 특화된 관목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수종을 다양화하며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3단계는 가장 중요했다. 이주민들을 현장 인력으로 고용해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복원된 땅에서 지속 가능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아르센은 제안서를 3번 정독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제안국의 규모였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영토는 이 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자원도 별로 없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런 나라가 수십 년간 강대국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르센은 코웃음을 쳤다.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겠지. 그는 제안서를 서랍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 한 장. 황량한 산비탈이 푸른 숲으로 바뀐 전후 비교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0년 vs 2020년 동일 지점. 민둥산 복원 프로젝트 50년의 기록.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았다. 조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형의 특징들이 정확히 일치했다. 50년. 반세기에 걸친 끈질긴 노력. 그는 서랍을 닫지 않고 제안서를 다시 꺼냈다. 다음 날 아침 아르센은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제안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르센,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주요 협력국들과 관계가 있네. 갑자기 작은 나라와 손잡으면 복잡해질 수 있어. 아르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관님,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검토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주 후 제안국 기술진 대표단이 수도에 도착했다. 아르센은 그들을 만났다. 단장은 50대 중반의 여성 엔지니어였다. 이름은 박선영. 그녀의 명함에는 국제산림보건연구소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팀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자원 전문가, 토양과학자, 조림기술자, 생태학자, 그리고 사회학자까지. 첫 미팅에서 박선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관님, 저희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15년이 걸릴 것입니다. 처음 5년은 거의 아무런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르센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직접 보여드리죠. 차관님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현장 한 곳을 지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에서 6개월간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만약 6개월 후 차관님이 가능성을 보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아르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동행하겠습니다.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르센은 박선영의 팀과 함께 동부 건조지대로 향했다. 수도에서 차량으로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도로는 점점 험해졌고 주변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다. 과거에 마을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무너진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었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버려진 집들의 창문을 덮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던 카라블락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5천 명이 살았고 과일나무가 울창했으며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샘은 말랐고 나무는 고사했으며 사람들은 떠났다. 남은 것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람뿐이었다. 아르센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흐릿했고 공기는 건조해서 입술이 갈라졌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다. 생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박선영이 그의 옆에 섰다. 차관님, 이곳이 저희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위성 지도를 펼쳤다. 이 지역의 지하수층은 아직 완전히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깊이 40m 지점에 대수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충전 속도가 소비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재충전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녀는 지형도를 확대했다. 이곳 북서쪽 약 15km 지점에 작은 산맥이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적지만 집중호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물이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가 버려서 땅속으로 스며들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물길에 마이크로 댐과 침투 웅덩이를 만들 겁니다. 아르센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연간 강수량이 150mm도 안 되는 곳인데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의 비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간 축적된다면 지하 수위를 3m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위가 올라가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선영의 팀은 현지에서 고용한 인부 30명과 함께 움직였다. 대부분 과거에 이곳에 살다가 떠났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외국인들이 와서 몇 달 놀다가 떠날 거야. 늘 그랬잖아. 하지만 박선영의 팀은 달랐다. 그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몰 때까지 일했다. 무거운 장비 없이 주로 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지형의 미세한 경사를 파악해 최적의 집수 지점을 찾아냈다. 그곳에 깊이 1m, 폭 5m의 웅덩이를 팠다. 바닥에는 특수 처리된 자갈과 모래를 층층이 깔아 물이 천천히 스며들도록 했다. 첫 달에 20개의 집수 웅덩이가 완성되었다. 아르세는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팀의 헌신과 전문성을 보며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박선영의 꼼꼼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매일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록했다.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달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이른 여름 폭우였다. 보통 이 지역에서는 연간 한두 차례 정도 짧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비는 특히 강했다. 이 시간 동안 35mm의 비가 내렸다. 과거 같았으면 이 물은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 증발하거나 낮은 곳에 고여 썩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집수 웅덩이들이 물을 받아냈다. 아르세는 비가 그친 다음 날 현장으로 달려갔다.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 물이 고인 것이었다. 박선영이 설명했다. 이 물은 앞으로 2주에 걸쳐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이 촉촉해지고 미생물 활동이 시작되며 지하수층으로 물이 도달합니다. 한 번의 비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생태계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세 번째 달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수 웅덩이 주변 몇 곳에서 작은 싹이 돋아난 것이다.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식물 종자들이 수분을 감지하고 발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보너스였다. 땅 자체가 살아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박선영은 흥분을 억눌렀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번째 달부터 조림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나무 심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박선영의 팀은 특별히 선별한 관목 종자를 가져왔다. 사막 지역에 자생하는 저항성 강한 품종들이었다. 첫 해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박선영이 설명했다. 먼저 낮고 강한 식물로 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 관목들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 토양을 붙잡고 지상부는 낮게 자라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에 미기후가 형성됩니다. 바람이 약해지고 습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토양이 개선됩니다. 그때 비로소 중간 크기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르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림이 아니라 생태계 재설계였다. 5개월째 첫 번째 관목구역이 완성되었다. 약 10헥타르의 면적에 걸쳐 2만 그루의 관목이 심어졌다. 각각의 묘목은 작은 점적 관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물은 집수 웅덩이에서 중력과 간단한 펌프를 통해 공급되었다. 6번째 달이 되자 변화는 육안으로도 명확했다. 집수 웅덩이 주변 100m 반경은 더 이상 황량하지 않았다. 관목들이 뿌리를 내렸고 자연 발화한 풀들이 그 사이를 채웠다. 토양 색깔이 변했다. 죽은 회색에서 생명의 갈색으로. 아르세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촉촉했다. 손가락을 깊이 넣자 더 축축한 층이 나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르세는 중얼거렸다. 박선영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믿으십시오, 차관님.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자연의 과정을 도운 것뿐입니다. 이 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다. 박선영의 팀은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지하 수위는 시범 지역 평균 1.2m 상승, 토양 수분 함량 340% 증가, 식생 피복률 28%로 회복, 바람에 의한 토양 유실 62% 감소. 숫자들은 분명했다. 이것은 작동하고 있었다. 아르센은 회의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수백 개의 황폐화 지역을 복원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존 협력국들의 반응이 문제였다. 특히 북쪽의 거대한 이웃국가는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들은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서쪽의 또 다른 강대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아르센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안전한 길은 현상 유지였다. 기존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식적인 프로젝트들을 계속하며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위험한 길도 있었다. 실제로 작동하는 이 프로젝트를 믿고 정치적 압력을 감수하며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르센은 퇴근길의 수도 외곽의 임시 정착촌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종종 이곳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다.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려 차를 세웠다. 정착촌은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좁은 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여자들은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었다. 남자들은 작은 가게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무기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곳에는 약 3,000명이 살고 있었다. 모두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아르센이 정착촌을 걷고 있을 때 7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에게 달려왔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맑고 밝았다. 아저씨,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르센은 멈춰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응, 그렇단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아르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의 눈에서 그는 순수한 희망을 보았다. 이 아이에게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소속감이고 미래였다.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르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마을에는 큰 나무들이 많았대요. 저도 그 나무들을 보고 싶어요. 아르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분명 볼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아르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순수한 희망, 그 간절한 질문.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박선영의 제안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르센은 대통령을 만났다. 각하, 제가 본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시범 프로젝트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현장 영상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 하지만 아르센, 자네도 알다시피 이것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야. 아르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각하. 하지만 저는 금요일 저녁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약속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좋네. 진행하게.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박선영의 팀은 50명으로 확대되었고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작업이 시작되었다. 예산은 초기 3년간 2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 나라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국제적 표준으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북쪽의 거대 이웃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쪽 강대국의 대사는 외교부를 방문해 기존 협력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국제 NGO 중 일부는 이 프로젝트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아르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되어 있고 투명합니다. 누구든 현장을 방문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첫 해가 지났다. 5개 지역에서 총 300헥타르의 집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500개의 마이크로 댐과 침투 웅덩이가 설치되었다. 겨울철 눈과 봄철 비를 최대한 포집했다. 여름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 완전히 말랐던 작은 하천 3곳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신락 같은 물줄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굵어졌다. 지하수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식이 퍼지자 과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을 만졌다. 정말 돌아왔어. 물이 정말 돌아왔어. 2년 차에는 조림이 본격화되었다. 1년 차에 심은 관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자 그 주변의 중간 크기의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다. 사막에 강한 아카시아, 포플러, 버드나무 종류였다. 박선영의 팀은 각 나무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바람의 방향, 수분의 흐름, 햇빛의 각도를 모두 고려했다. 이것은 무작위로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박선영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숲을 설계하는 겁니다. 각 나무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람을 막고 어떤 나무는 토양을 고정하고 어떤 나무는 질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의 대부분은 환경 난민들이었다.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더 나아가 기술 훈련을 제공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박선영의 팀은 교육 세션을 열었다. 토양 관리, 수자원 보호, 조림 기술, 생태 복원의 원리.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인원이 늘어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우리 땅을 살릴 수 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외국인들이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 3년 차가 되자 변화는 극적이었다. 카라블락 지역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다. 총 1,200헥타르의 면적에 걸쳐 초록빛이 퍼져 있었다. 낮은 관목부터 중간 나무까지 다층 구조의 식생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새들이었다. 수십 종의 새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나무의 둥지를 틀고 씨앗을 퍼뜨렸다. 생태계가 스스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우리가 심지 않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새들이 가져온 씨앗에서요.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밀어주지 않아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가구만 임시로 왔다. 하지만 물이 있고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버려진 집을 수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다시 기르기 시작했다. 4년 차에는 카라블락에 150명이 살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계획에 없던 부분으로 확장되었다. 박선영의 팀은 비닐하우스 농업을 도입했다. 사막 지역에 특화된 소형 온실에서 주민들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었다. 물은 적게 쓰고 수확은 안정적이었다. 잉여 생산물은 도시로 팔렸다. 경제적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아르센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변화를 목격했다. 한 번은 과거에 완전히 말랐던 우물에 물이 다시 차오른 것을 보았다. 한 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 토끼를 목격했다. 한 번은 복원된 숲 한가운데서 전통 음악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울며 춤을 췄다. 우리가 돌아왔어. 정말 돌아왔어.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4년차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3개월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기온은 50도를 넘었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위험에 처했다. 일부는 말라 죽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냐? 박선영의 팀은 비상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수를 최소한으로 끌어올려 가장 중요한 구역에만 물을 공급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물 나르기 작업에 참여했다. 새벽과 저녁에 모든 가용 인력이 동원되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이 나무들은 우리 미래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3개월간의 사투 끝에 가뭄이 끝났다. 가을비가 내렸다. 집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모든 물방울이 포집되었고 지하수층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무들의 90% 이상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4년간 깊게 뿌리를 내린 덕분에 가뭄을 견딜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프로젝트의 회복력을 증명했다. 박선영은 말했다. 복원된 생태계는 원래 생태계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미래의 기후 변화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 더 건조하고 더 뜨거운 미래를 견딜 수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5년차가 되자 국제적 주목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UN 환경 프로그램에서 조사단을 보냈다. 그들은 2주간 현장을 조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사막화 복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대규모 자본이나 첨단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과학적 이해, 인내심,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입니다. 국제학술지들이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다. 박선영과 그녀의 팀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5년간 5개 지역에서 총 6,500헥타르가 복원되었다. 지하 수위는 평균 4.2m 상승했다. 식생 피복률은 0에서 평균 47%로 증가했다. 생물 다양성은 118종에서 379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800명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경제적 효과도 분명했다. 복원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연간 가치는 약 45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프로젝트에 고용된 인력의 임금을 포함하면 지역 경제에 주입된 돈은 훨씬 더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효과였다. 환경 난민 문제가 완화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되찾고 공동체가 재건되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기존 강대국들의 불편함은 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작은 나라가 해낸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 특히 북쪽 이웃 국가는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제 협력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나라 수출의 35%가 그 시장으로 향했다. 무역 제재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의미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경제부와 외교부는 프로젝트 축소를 건의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강대국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아르센은 고립되어 갔다. 강요 회의에서 그는 홀로 프로젝트를 옹호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1,8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 됩니까? 경제부 장관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르센, 당신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그는 아르센을 개인적으로 불렀다. 아르센, 자네의 헌신은 인정하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북쪽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아르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카카, 제게 6개월만 주십시오. 제가 국제사회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아르센은 전략을 짰다.
그는 프로젝트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인류적 성공 사례로 재포지셔닝하기로 했다. 그는 국제환경회의, 기후변화 포럼, UN 총회 등에 참석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특히 사막화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에게 다가갔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국가들, 중동의 건조 국가들, 중국의 황토 고원 지역. 그들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르센은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방법론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점차 국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들이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다. 제목은 사막을 이긴 작은 기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 과학과 헌신이 만든 녹색 혁명 등이었다. 환경 NGO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 비판적이었던 단체들도 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지지로 돌아섰다. 6개월 후 아르센은 국제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무대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저는 작은 나라의 차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황폐화된 땅, 떠난 사람들, 절망적인 숫자들. 그리고 한 작은 나라가 내민 손, 의심과 회의, 하지만 과학을 믿고 진행한 작업.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물, 자라난 숲, 귀환한 사람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우리를 구한 것은 강대국의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진정한 기술,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긴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일부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다른 나라가 해냈기 때문일까요?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아르센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저는 여기 선언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연설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2개국이 즉석에서 유사한 프로젝트 협력을 요청했다. 이유는 5억 유로 규모의 글로벌 사막화 복원 기금 조성을 발표하며 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북쪽 이웃국가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하며 우리도 유사한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제적 압력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프로젝트를 막으려던 나라들이 오히려 참여를 원하게 된 것이다. 아르센은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승리감에 취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귀국한 아르센은 곧바로 카라블락으로 향했다. 5년 전 황무지였던 그곳은 이제 작은 마을로 변해 있었다. 200명 이상이 살고 있었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으며 작은 시장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을 걸으며 변화를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냄새. 마을 입구에서 한 소녀가 그를 알아보았다. 5년 전 임시 정착촌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다. 이제 1213세쯤 되어 보였다. 소녀는 달려와 그에게 바구니를 내밀었다. 아저씨, 우리 밭에서 키운 거예요. 토마토, 오이까지. 바구니는 신선한 채소로 가득했다. 아르센은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을 맞췄다. 넌 집으로 돌아왔구나.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네. 할머니가 말한 큰 나무들도 봤어요.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점점 크고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정말 큰 나무가 될 거래요. 아르세는 소녀를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 노인이 아르센에게 말했다. 차관님, 처음에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과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돌려줬습니다. 박선영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나라에서 5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아르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박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선영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차관님,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승리이고 인내의 승리이며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진짜 일을 한 건 이곳 사람들이에요. 밤이 깊어갔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별들이 빛났다. 아르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이 하늘 아래는 죽음의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생명이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아르세는 프로젝트 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앞으로 10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는 대형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50개가 넘는 황폐화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미 5개를 복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를 시작할 때입니다. 박선영이 보고했다. 차관님, 국제기금과 기술 지원으로 우리는 연간 복원 가능 면적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800명의 현지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이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기술적 세부사항, 예산 배분, 지역 우선순위, 국제 협력 방안. 모든 것이 논의되고 계획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아르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박선영의 팀원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현지에서 교육받은 젊은 전문가들. 그들의 눈에서 그는 결연함을 보았다. 여러분, 아르센이 말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과학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다면 사막도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수십 년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회의가 끝난 후 아르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수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지평선 끝에는 여전히 황폐한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길을 알았다. 책상 위에는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건지역 경제영향평가. 그는 보고서를 펼쳤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숫자들은 그를 질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을 주었다. 복원된 면적 6,500헥타르. 귀환 인구 1,800명. 신규 일자리 2,400개. 증가한 생물종 261개. 상승한 지하 수위 평균 4.2m. 각각의 숫자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 다시 시작된 살들, 되찾은 희망들. 아르세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새벽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선영이었다. 차관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7구역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 사슴이 목격되었습니다. 생태계가 정말로 회복되고 있어요. 아르세는 미소 지었다. 잘 됐군요, 박 박사님. 정말 잘 됐어요.
전화를 끊고 아르센은 다시 지도를 바라보았다. 50개의 지역, 수백만 헥타르의 땅,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팀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무엇보다 증명된 방법이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르센은 사무실 불을 껐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그는 5년 전을 떠올렸다. 절망적인 보고서들, 코웃음 쳤던 제안서, 그리고 임시 정착촌의 작은 소녀.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이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래,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만들 거야. 정부 청사를 나서며 아르센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같은 별들이 지금 카라블락 위에서도 그리고 아직 복원되지 않은 모든 땅들 위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다음 주부터 제6, 제7 구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더 많은 땅이 살아날 것이며 더 많은 희망이 싹틀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20년 후쯤 누군가가 위성 사진을 보며 말할 것이다. 이 나라가 한때 사막이었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때가 되면 아르센은 아마 은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변화의 일부였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집으로 가는 길 아르센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환경부는 오늘 향후 10년간 총 50만 헥타르의 사막화 지역을 복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의 약 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아르센은 볼륨을 낮췄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만든 계획이었으니까.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 불빛 너머 어둠 속에는 수많은 땅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땅들. 아르센은 그들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곧 갈게.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이것이 아르센 바야르의 이야기였다. 절망과 맞서 싸운 한 남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은 한 나라의 이야기. 그들은 증명했다. 기술과 과학, 헌신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다면 죽은 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카라블락의 기적이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